네, 고조선 문명 그 뿌리를 밝힌다. 벌써 10번째 강의입니다. 예, 10번째 주제는 생활 사료에 지금도 살아있는 고조선 문명의 전통이라고 정했습니다. 고조선 역사 하면은 까마득하게 사라진 과거의 역사다. 5,000년 전이다, 7,000년 전이다, 8,000년 전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라진 역사이긴 하지만은 그 문화적 전통은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있는 고조선 문명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환웅 천황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살아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고조선 문명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따라서 역사는 유무론이 아니고 존재론이다. 지금도 살아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더 멀리 올라간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 그건 부질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환웅신시의 역사는 태초의 역사예요. 까마득한 과거고 우리의 가장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없는 역사죠. 역사책 속에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생활에서 결코 만날 수 없는 실체가 이 시대의 역사이지만 그 문명은 지금도 남아있다. 유적과 유물은 지금도 남아있다. 예, 고고학적 자료죠. 그런데 생활 사료는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천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활 사료를 지금부터 주목하게 될 텐데 생활 사료라는 말은 제가 새로 개척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사료에 대한 분류가 있었지만 생활 사료라는 분류는 없어요. 예, 종래의 생활사는 생활 사료란 말하고 다릅니다. 이때 생활사는 민중들의 일상생활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죠. 민중의 생활을 연구하는, 다시 말해서 왕의 정치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활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생활사료는 문헌사료처럼 특정한 시기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료다. 그런 뜻에서 생활사하고는 닮아 있으면서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책들이 바로 생활사죠. 그래서 앞으로 역사는 민중생활사 쪽으로 가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조사에서 민중사, 정치사에서 문화사 또는 생활사, 또는 중앙사에서 지방사, 또는 남성사에서 여성사 중심으로 이동해야 민중생활사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종래처럼 왕조 중심의 정치사의 역사는 이제 극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새로운 역사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사하고 다르게 생활사료는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사료구실을 한다는 거죠. 민중생활 자체가 바로 그게 사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의식이 있어야 그것이 보이지, 역사의식이 없으면 한껏 전통문화이지 사료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사료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어 전승되는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강강술래 저는 이야기했죠. 노다리 밝기는 공민왕이 안동에 몽진 왔을 때 공민왕의 왕비인 노국공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안동부의 여성들이 노다리 밝기를 했다. 그 노다리 밝기 할 때마다 그런 전설, 유래가 이야기돼서 노국공주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안동에 몽진해 왔지. 1361년에 와가지고 석 달도 안 있어서 그때 왕이 여기 있었으니까 그때는 안동은 수도였어. 그런 도읍지어서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체싸움 왕건과 견훤은 고창 전투와 관련되어서 전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뭐 그거하고 관련 없을 수 있지만은 일단 기원 전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건구사가 견훤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체싸움을 했다. 또는 견훤이 지렁이 후손이기 때문에 동체로 끼워서 지렁이를 물려쳤다.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도 하나의 생활 사료로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중요한 생활 사료다. 그 다음에 전통 문화가 일정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소대 같은 새 토템 한웅족 후에 뭐 이런 또는 신당수도의 형상화 이런 것처럼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죠. 역사 자체는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당나무는 민족 시조 한웅이 깃들어 있었던 신단수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마을을 처음 개척한 시조가 동신으로 당나무에 자정하는 거죠. 그 우리 민족 시조도 신단수에 자정했죠. 마찬가지로 마을을 처음 개척한 시조도 당나무에 자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무는 바로 신단수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 생활 사료 중에 하나다.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료보다가 더 직접적인 사료. 일상생활의 문화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적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 처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쑥과 말을 먹는 식생활 전통은 한웅시대의 식문화를 적어낸다는 거죠. 한웅이 공과 범에게 쑥과 마늘 먹으라고 줬잖아요. 그때 쑥과 마늘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식문화의 전통을 우리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 우리는 이야, 한웅 시대의 역사를 이러한 생활 습관이 아직도 증언하고 있구나. 왜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달리 쑥과 마늘 먹는가? 예, 한웅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쑥과 마늘 먹는 이 전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역사는 과거의 것이면서 현재의 것이자 미래의 것이다. 왜냐하면 쑥과 마늘은 미래도 먹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 사료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기록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사료는 어느 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집단적으로 정승하는 그런 문화적 전통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도에 따라서 조작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중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서재 속에 죽은 역사가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있는 생활사가 바로 이러한 생활사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쑥과 마늘을 먹는 식문화 전통이 어떻게 생활사료 구실을 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공과 범이 인간이 데려오고 찾아왔을 때 한웅이 준 먹거리가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입니다. 이런 점에서 쑥과 마늘은 신성한 식품이죠. 신라에 나오는 아주 신성한 식품입니다. 세계 어떤 건국 신라에도 이러한 먹거리 제시가 없어요. 예, 아주 그 한웅의 신시건국 폰폰에서만 있는 통가을의 식품이 바로 쑥과 마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문화 전통 중에서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식문화 간섭이 쑥과 마늘을 먹는 것이다. 이것은 당군이 태어나기 전에 한웅시대부터 먹었던 식품이다. 한웅 신시국의 식문화 중요한 그 먹거리가 바로 쑥과 마늘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쑥과 마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웅의 후예다. 한웅 신시의 문화적 전통을 아직도 고스란히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쑥과 마늘 먹는 식문화의 전통은 생활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쑥과 마늘 먹으면 이거는 그런 사료적인 기능이 없어요. 누구도 다 먹는 건데 그게 뭔 사료야. 그런데 흥미롭게도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쑥과 마늘을 다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뿐이에요. 한국인만 유일하게 쑥과 마늘을 먹어요. 중국은 쑥은 먹지 않고 마늘만 먹습니다.
마늘도 우리처럼 드세게 먹지 않습니다. 쑥은 아예 식품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또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마늘을 많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날 것은 잘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늘을 오이나 뭐 당근, 고추처럼 날 것으로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동이족에 가까운 산동 지역 사람들은 마늘 소비가 중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마늘을 먹지 않고 쑥만 조금 먹어요. 쑥은 5월 단오 때 먹는 것이 아니라 3월 삼진날 풀로 만든 여러 가지 떡, 그걸 초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떡 가운데 하나가 쑥떡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쑥이 나면은 뭐 쑥국도 끓이고 또 뭐 쑥 털털이, 쑥떡 여러 가지 음식으로 쑥을 봄철 내내 먹는데 그러다가 단오 때가 되면 다 이 절식으로 명절 음식으로 쑥떡을 해 먹잖아요. 예. 그런 드세게 먹는 데 비해서 일본은 마늘은 먹지 않고 쑥만 조금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늘은 맛과 냄새 때문에 금기식품으로 알려졌어요. 일본에서는 금기식품이 마늘인데 귀신을 쫓는 부적처럼 출입구 위에 마늘을 메워둔다는 거죠. 들어오는 문 위에 문지막 위에 마늘 2개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걸어둔다는 거죠.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식품으로 먹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가노 현의 아치 신사에서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늘을 숭배하고 있다. 그리고 헤이안 시대 9세기에서 12세기를 헤이안 시대, 평안 시대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겐지모노가다리라, 원시무로라고 하는 겐지모노가다리에는 마늘을 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은 마늘을 먹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은 말고기를 안 먹죠. 말고기를 안 먹지만 말고기 먹는 사람도 있고 말고기 식당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이 마늘 안 먹는다고 하니까 전부 다 먹는 건 아니고 혹시 마늘 먹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먹는다 안 먹는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먹지 않는 문화다. 그래서 다수가 먹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몽골은 어떠냐면 마늘을 물론이고 쑥도 먹잖아요. 그런데 야생 달래를 조금 먹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수를 양고기 넣고 끓일 때에 거기에 야생 달래나 파를 넣어서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동생활을 하는 까닭에 농경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을 재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음식은 주로 육류와 유제품 주로 먹는데 마늘을 양념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쑥과 마늘을 모두 식용하고 있다. 왜 그럴까? 환웅이 곰에게 이걸 먹어야 사람이 된다고 먹으라고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조가 쑥과 마늘을 먹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쑥은 이른 봄철부터 5월 단오까지 먹는 아주 계절 음식이고 뭐 쑥국은 물론이고 된장, 떡도 쑥떡, 쑥차 또 쑥버무리 이건 쑥버무리고 이거는 쑥떡이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아주 쑥을 많이 먹어요. 요즘도 뭐 봄철 되면 덜에 쑥을 뜯는 아주머니들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쑥떡은 떡집에 가면 사철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쑥을 먹는다. 일본도 쑥을 먹지만 거기에 비할 수 없이 늘 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마늘은 고춧가루와 함께 요리에 필수적인 양념 구실을 합니다. 요리를 찌지든지 볶든지 끓이든지 그냥 무치든지 모든 조리에는 고춧가루는 안 들어가도 마늘이 안 들어가는 양념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양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생마늘을 반찬으로 마늘장아찌나 마늘 초절임으로 해가 먹을 뿐만 아니라 오이나 당근, 고추처럼 마늘 그 자체를 반찬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육류를 쌈싸 먹을 때 생마늘을 먹잖아요. 그냥 생마늘 그냥 찍어 먹기도 하지만 쌈싸 먹을 때 생마늘을 그대로 쌈에 넣어서 먹는데 고깃집에 가면은 늘 한 접시 더 달라고 추가하는 게 이게 마늘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평균의
한두 배가 아니고 10배 이상을 소비한다는 거죠. 이건 뭐 완전히 마늘 소비 국가죠.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 다가오면은 마늘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연간 마늘 소비량이 있는데 1998년에 1인당 한국인이 7.72kg 먹는데 중국이 그 절반 정도 되는 4.14kg 먹었고 그 외엔 전부 1kg도 안 되죠. 예. 0.07, 0.15 이건 뭐 거의 안 먹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마늘 소비가. 그런데 중국이 상당히 늘어나고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앞으로 이제 마늘이 이 한류와 함께 마늘도 식품으로 널리 보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늘 차차 많이 먹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늘은 잘 아는 것처럼 항암 효과도 있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약효가 있고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제 매운맛과 독한 냄새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먹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치처럼 마늘도 이 한식으로 세계적으로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김치는 세계적인 식품으로 상품화되어 있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김치는 냄새나는 음식이고 외국에서도 아주 싫어하는 음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기숙사에 생활하던 한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서 몰래 그 김치찌개 끓여 먹다가 기숙사에서 거의 쫓겨났습니다. 그건 냄새나는 음식 먹는다고. 예, 그런 아주 그 외국인 깊이 하는 음식인데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다 김치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늘도 한국 음식으로 이 상품화해서 개발하면은 이렇게 뭐 장아찌도 담고 이 맛있게 요리를 해서 상품화해서 좀 자극적인 맛을 순한 맛으로 바꾸면은 세계적인 음식으로 한식 중에 하나로 널리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메보시죠. 매실입니다. 그래서 이 쌀밥 위에 매실 하나를 탁 넣거나 이 반찬으로 일본 식당에 가면은 의뢰이 우메보시가 나옵니다. 일본의 아주 전통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의 한국 마늘 장아찌도 이런 우메보시처럼 한국 음식으로 호텔이나 또는 그 외국에 널리 수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다양한 식품과 포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죠. 여기 뭐 당구신화 탄생 그래가지고 흑마늘과 인진쑥을 이렇게 즙을 내가지고 음료로 상품화했는데 이와 같이 한웅 범풀이 이야기와 함께 마늘의 효능을 홍보해서 한웅 캐릭터도 개발하고 해서 이 마늘을 통조림이나 이렇게 병에 넣어가지고 상품화해서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 음식과 함께 우리 한웅의 역사도 세계적으로 알리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쑥과 마늘의 식문화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채식 중에서도 좀 지독한 채식, 혹독한 채식이에요. 맛이. 그런데 이러한 식문화는 바로 한국의 나물 문화의 하나의 복이죠. 채식 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가 덕을에는 식용 가능한 나물이 200여 가지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식당에 가보면 이와 같은 그 산나물 정식, 산채, 비빔밥 이런 것이 1년 4철 이 메뉴로 떠 있어요. 언제 가도 이런 밥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산나물 정식을 상차림으로 먹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아주 특징이죠. 이러한 음식 문화가 있는 까닭이 어디 있는가? 옛날부터 쑥과 마늘 같은 아주 이 독한 어떤 의미에서 독한 이 나물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이 산채 나물을 먹는 이 현재의 식문화 전통은 만년 전의 나물 문화이자 채취생활. 원시 시대 때는 채취생활을 했잖아요. 산에 가서 열매를 또는 뭐 이렇게 풀뿌리, 풀잎 이런 거 뜯어먹은 채취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만년 전의 식생활 전통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전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나물 문화
보면 먹음직스럽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렇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안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는다는 것은 쑥과 마늘을 먹는 환웅의 후손이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 것이고 뭐 재래적인 것이고 극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미래의 식문화라는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자 마셜 설린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산나물과 같은 채취 문화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미래 문화의 모델이다. 요즘 식문화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가공식품이 문제되잖아요. 햄이라든가 뭐 소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유기농인데다가 야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건강 식문화로서의 하나의 미래적인 대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 가장 미래된 것이다.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미래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생생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웅은 왜 하필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주었을까? 딴 걸 먹으라고 주지 않고. 그런데 곰과 범이 한웅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예. 이 곰과 범은 실제 동물이 아니고 곰족과 범족이라고 이야기했죠. 곰족과 범족의 생활은 농경 생활을 하지 않고 정착 생활도 하지 않고 수렵 생활이나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육식 생활을 하고 또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이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한웅족이 전신신앙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고 정착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부러웠지요. 이야, 사람이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선진국 문화를 누린 것이 전신족 한웅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진 문화로서 동경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도 당신들처럼 살게 해달라. 우리도 인간이 되게 해달라. 우리도 인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달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농경민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웅이 곰과 범에게 쑥과 마늘을 준 것이죠. 쑥과 마늘을 먹어라.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건 채식 중에서도 가도한 채식, 지독한 채식, 가혹한 채식이에요. 왜냐하면 농경민은 채식, 곡채식을 해야 돼요. 육식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농경민으로 살려면, 우리처럼 살려면은 채식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하고 또 적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적응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좀 힘든 채식으로서 쑥과 마늘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에 잘 적응해야 육식 생활을 극복하고 농경 생활과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뭐 같이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살자 그럼 인간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견디는 것은 농경민족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였다. 사실 농경민족도 쑥과 마늘을 먹고 오래 견디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농경민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적응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쑥과 마늘이 상징하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한웅의 신시국 시대부터 쑥과 마늘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문화의 기원에 관해서 이보다 중요한 정보가 없어요. 우리나라 식문화 쓸 때 가장 오래된 식품이 뭐냐? 쑥과 마늘이었다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웅 시대에 이미 요즘 우리가 먹는 쑥과 마늘 먹는 그런 식관습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군은 어때요? 쑥과 마늘 먹는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는 이미 당군 조선 이전에 한웅신시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쑥과 마늘을 먹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쑥과 마늘은 인간이 되게 하는 통과의 의례식품이었다. 예. 설명드린 것처럼 채식을 해야 농경문화와 정착생활에 적응할 수 있죠. 곰과 범처럼 육식생활을 해가지고는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하다. 또 농경문화는 유목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길이자 선진문화였다.
그래서 지금도 유목민족들은 정착 생활에 대한 일정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원에 사는 한 농경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 생태학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채식 문화의 가치는 현대에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채식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여기 포스터처럼 육류 소비는 줄이고 탄소 배출은 절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면. 그래서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채식을 하면은 또 사람이 채식을 통해서 건강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지구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채식 문화는 지구를 살리는 식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쑥과 마늘이 상징하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 중에서는 이민족과 동맹을 위한 문화적 검증이다. 이 환웅이 자민족을 동경해가지고 찾아온 두 종족을 그냥 동경한다고 끌어안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민족과 동맹해서 연대해서 같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식생활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일상생활이 서로 맞지 않으면 함께 동맹관계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이 검증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먹어보고 그것을 잘 견디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검증했다고 하는 거죠. 음식이 맞지 않으면 현지 적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쑥과 마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을 지내라고 했어요. 왜 쑥과 마늘을 보지 말고 100일을 지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햇빛을 본다는 것은 집안에서 바깥으로 나다니는 것이죠. 나다닌다는 것은 이동생활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칩거생활이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 과도한 정착생활, 아까 쑥과 마늘이 과도한 식생활인 것처럼 햇빛을 보지 않고 들어앉아서 지내는 것은 과도한 정착생활이죠. 그래서 채식생활뿐만 아니라 정착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웅족과 같은 농경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착생활에 관한 문화적 안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정착생활 중에서도 이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정착생활이죠. 농경민들도 다 햇빛 보고 생활하지 다만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늘 이동생활을 하고 있는 유목민이라든가 수렵 채취민들이 농경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착생활을 해서 농경민의 정착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농경민족도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기 어렵죠. 그래서 단기간에 정착생활의 적응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햇빛을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00일은 가도 한웅이 알았던 모양이죠. 3, 7일 만에 곰이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도 여성이 되었다. 그래서 웅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범정은 3, 7일도 견디지 못하고 일탈하여 사람이 되는데 실패했죠. 범은 그럴 수밖에 없죠. 다음에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민과 유목민은 정주 방식의 차이인데 채식인과 육식인은 물론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한 사람 채식주의자고 한 사람 육식주의자라면 같이 살기 어렵겠죠. 먹는 거 서로 티격태격하게 되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더 같이 살 수 없는 것이 정착주의자와 유목주의자입니다. 유목주의자는 양떼를 몰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고, 정착주의자는 논에 뭔가 작물을 갈아놓고 거기에 붙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래서 식생활의 차이보다 이렇게 이동생활과 정착생활이라는 정주 방식의 차이가 더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마을을 이루고 붙박이로 누대로 그 한 마을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르와 같은 텐트를 치고 필요에 따라서 집을, 게르를 이동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사회체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두 가지 차이가 아닙니다. 생업 양식의 차이. 한 사람은 농사 짓고 또 한 사람은 양을 키우고 이렇게 생업 양식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쪽은 고기를 먹고 한쪽은 곡식을 먹고, 또 주거 방식은 한쪽은 집 짓고 붙박이로 살고 한쪽은 천막을 이동해 가면서 살고, 이런 세 가지의 구조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민족과 유목민족과의 문화적 교류는 어렵습니다. 문화를 공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중국하고 몽골은 국경이 아주 길게 이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유교 문화가 몽골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교 문화가 유목 지역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사이에 황해가 있어도 중국의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전리돼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로 발전을 했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북방에 있는 유목 문화도 우리 한국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문화도 농경 문화가 유목 문화로 침투할 수 없고, 유목 문화도 농경 문화로 침투할 수 없어요. 그만큼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는 생태학적으로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도한 채식과 함께 과도한 정착 생활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햇빛 보지 말고 100일 동안 지내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이 정주 생활이 역사적 문화적 의미인데, 이거는 우리는 한웅신시 시대부터 정착 생활과 농경 문화를 했어요. 돌아다니면 안 돼. 햇빛 보지 말고 치과해.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은 것처럼 그때부터 주곡을 360여사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내세웠고 농사 짓고 정착해서 살았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을 부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착 생활하고 농경 생활하는 것이 인간다운 문화 생활의 전범이었다. 그 인간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래 쑥과 마늘 먹고 햇빛 보지 말고 살아 한 것이 바로 인간되게 하는, 인간다운 문화 생활의 전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유목 문화는 고대 문명이 발상되지 않았어요. 몽골은 세계를 제패했지만 몽골 문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누대로 한 마을에서 정착 생활을 했어요. 이게 우리 전통적인 마을의 풍속이죠. 우리는 뭐 자기만 일생 거기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 아래 때까지 몇 대를 이어가면서 조상 대대로 집을 한번 지으면 이어받아 가서 사는 정착형 주거 생활을 했고, 정착형 주거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구두리입니다. 한자말로는 온돌로 이야기되는데, 그래서 구두의 전통, 온돌 문화의 전통이 옛날부터 뿌리 깊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쑥과 마늘을 먹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쑥과 마늘을 먹듯이 구두의 전통, 온돌 문화의 전통도 우리나라만 있는 전통이다.